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환경위생학 부분 출제 예상 문제 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환경위생 부분에서 이제 위생학 개념 다음에 나온 이제 대기 환경 부분들이 나와요. 대기 환경에서 이제 대기 환경은 보통 공기, 그 다음에 온열 환경, 온열 지수, 기압, 일강, 기후 조도 이렇게 7가지가 대기 환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공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인데 6번은 이제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2004년도에 기출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13kg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지금 하루 평균 필요량을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느냐면 시간당 몇 리터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당은 500리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시간당 필요로 하는 공기량은 500ml이다. 500리터이다. 예. 이렇게 써두시고 풀이 과정에 보시면 산소는 1회 호흡 시 4 내지 5%의 산소를 소비한다. 그 다음에 1일 필요한 공기 필요량은 13kg다. 그 다음에 성인 1일 필요 산소량은 600에서 700리터다. 그 다음에 산소가 10% 이하가 되면 호흡 곤란이 되고, 그 다음에 7% 이하가 되면 질식이 된다. 예, 이것도 이제 산소 10% 이하 호흡 곤란, 7% 이하 질식은 2008년도 기출됐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9번으로 가면,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 9년, 13년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돼서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실내 공기의 오탁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 오탁의 전반적인 사태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어떤 다른,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기 조성 같은 경우에 질소가 78.09, 산소가 20.95, 아르곤이 0.93, 탄산가스는 0.0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기의 어떤 조성 성분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탄산가스, 다시 말해 CO2의 어떤 양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오탁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오탁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CO2이고, 그 이유는 결국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공기 오탁의 전반적인 사태를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2번을 보시면 중요도 별표 2개죠. 군집독과 관계가 없는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군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실내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두통, 구토, 메스꺼움, 현기증, 불쾌감, 식욕부진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것을 군집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군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습도 증가 또는 실내 온도 증가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또 기류나 취기 같은 것들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인자는 5번 기압과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실내의 이산화탄소 상한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상한량이라는 건 허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허용량은 0.1%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무색, 무취, 무자극성으로
공기보다 가벼우며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답은 뭘까요? 일산화탄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물체의 불완전 연소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 이제 탄소 성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일산화탄소이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굉장히 높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15번의 답은 2번 일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6번 보시면 호흡 곤란과 질식을 일으키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함량. 앞쪽에 이제 제가 뭐 10%인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고 7% 이하는 질식이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인 경우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답 같은 경우는 간은 맞아요. 그죠? 10% 이하니까 호흡 곤란이 맞고 산소가 7% 이하인 경우 질식이 맞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면 질식이고 7% 이상이면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 다라가 모두 다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연탄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는 혈색소와는 친화력이 산소보다 약 몇 배가 높은가? 그래서 보통 200배에서 300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50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이제 옮겨가는 역할들을 하는데 일산화탄소에 오픈이 됐을 경우에 우리 몸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농도는 답은 0.05에서 0.1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실내 공기 내에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0.05에서 0.1%만 정도만 돼도 중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책에서 제가 필기도 해드렸었는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결합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보통 그 결합 농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되면 판단 능력이 둔해지고 40에서 50%가 되면 환각이 일어나고 60에서 70% 정도 결합이 돼버리면 혼수 상태가 되고 80에서 90%가 되면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을 보시면 온열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온열 요소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온열 요소의 4인자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온열 요소 4가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온열 요소를 정확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 2번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온도, 습도, 기류 이 3가지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감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감각 온도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아래쪽 이제 풀이를 보시면 온도, 습도는 이제 포화습도, 기류는 무풍이 상태에 3가지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감을 감각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최호적 감각 온도는 66도 F이고 여름철은 71도 F가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감각 온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감각 온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이제 2006년, 9년
또 13년 계속해서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8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보통 이제 감각 온도를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이 순응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온도 범위로서 보통 10에서 35도 정도, 예, 그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순응할 수 있는 온도 범위인 10에서 35도를 묻는 문제도 2006년, 9년 두 번 기출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감각 온도의 습도는 앞쪽에서 이제 위에 풀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 습도는 100% 습도, 포화 습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 포화 습도라고 하는 것은 정지 공기 조건 하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을, 감각 온도에 대한 내용들이죠. 도 F로 표시한 것이 또 감각 온도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감각 온도의 습도는 100% 습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시면 1교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교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1교차가 가장 큰 곳은 어딘가 장소를 묻는 문제가 2007년도에 기출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내륙, 그 다음이 해안, 그 다음이 계곡 분지, 그 다음에 산림지역,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륙이 가장 1교차가 크고,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이 계곡 분지, 그 다음이 산림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1교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출 30분 전의 온도와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죠. 2시경의 온도, 그러니까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출 30분 전의 온도와 14시경의 온도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한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을 보시면 실내의 적당한 지적 온도 및 습도는, 그러니까 쾌적 온도와 습도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18도,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이고 습도는 4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는 병실의 적정 온도를 묻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병실의 적정 온도는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 네, 그래서 옆에다가 병실의 적정 온도는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고 표시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36번 보시면 다음 중 보건학적 실내 온도는,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건학적 실내 온도나 그 다음에 쾌적 온도나 뭐 지적 온도나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지적 온도, 쾌적 온도, 보건학적 실내 온도 다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또는 18에서 20도씨.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적합한 비교 습도. 아까 이제 앞쪽에서 35번에서 40에서 70%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은 2008년도, 37번은 2013년도 그렇게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면 인간이 순응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에 제가 그 감각 온도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순응할 수 있는 온도 범위 때는 10에서 35도, 이제 맥시멈 40도까지.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 인간이 순응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묻는 문제는 2006년, 2009년 두 번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감 기류를 묻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불감 기류는 0.5m/s를 불감 기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감 기류 같은 경우에는 기류는 이제 무풍이 있고 불감 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쾌적 기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무풍은 이제 0.1m/s를 무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감 기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0.5m/s이고, 그 다음에 쾌적 기류는 1.0m/s였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쾌적 기류 1.0m/s는 실외에서의 쾌적 기류이고요. 실내에서의 쾌적 기류는 0.2에서 0.3m/s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옆에다가 하나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m/s는 실외 쾌적 기류이고 실내 쾌적 기류는 0.2에서 0.3m/s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7번 보시면 다음 중 불쾌지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게 불쾌지수 구하는 그 식을 2006년, 2008년, 2013년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고요. 일단 불쾌지수를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3번이죠. 공구온도 플러스 습구온도 곱하기 0.72 플러스 40.6. 이건 이제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도F 같은 경우에는 공구온도 플러스 습구온도 곱하기 0.4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불쾌지수가 70이었을 때는 10%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불쾌지수가 75로 올라가면 50%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80이 되면 100%, 85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속해서 기출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쾌지수 구하는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사열에 대한 부분들인데, 다음 중 복사열 측정에 이용되는 기구는 어느 것인가? 그래서 복사열을 측정에 이용되는 기구는 2번 흡구온도계죠. 그래서 이거는 2013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복사열 측정 기구는 흡구온도계고, 실내의 기류를 측정하거나 냉각력을 측정하는 기구는 카타온도계죠. 그 다음에 기온과 습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아스만 통풍 온습도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측정은 아우구스트 건습계고요. 그래서 흡구 온도계하고 그 다음에 카타 온도계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피부를 통해 방출되는 체열의 양은 전체 방열량의 몇 %인가? 피부를 통해서 방출되는 양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에서 90% 정도가 피부를 통해서 방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열 또는 방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쪽에 설명드렸을 때 체온 생산 비율은 이제 체온 생산 비율을 묻는 문제는 2004년도에 기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방산 비율을 묻는 문제는 이제 2004년에 이것도 2004년에 같이 기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방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냉각력의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 냉각력을 측정하는 기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타 온도계이고요. 냉각력의 단위는 칼로리 퍼 제곱센치 퍼 세크.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거기 풀이 부분에 보시면 냉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 기습이 낮고 기류가 클 때는 인체의 체열 방산량이 증대하는데, 이때 열을 뺏는 힘을 그 공기의 냉각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체에서 체열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그 열을 뺏는 공기의 그 뺏는 힘, 그것을 공기의 냉각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냉각력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는 4번이 답이고요.